스탈린이 모택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친구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처럼 민족주의 노선을 걸을 경우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 차제 이 모택동을 어떻게든지 이거 좀 한 방 먹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던 차에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와서 저 남침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탈린이 이 남침 전쟁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여간 스탈린과 모택동의 그 관계,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치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탈린은 모택동을 마가린 공산주의자다, 저거 가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택동이가 중국 공산당 내에 소련에서 유학을 하고 온, 다시 말씀드리면 소련 공산당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전부 수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여기 양자강인데, 요 양자강 요 아래쪽에 이제 저 장개석 군대가 있었는데, 그 양자강을 넘지 말고 너희들 말이야 조금 더 유격 투쟁을 하고 좀 통일은 좀 더 이따 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모택동이가 양자강을 건너서 장개석 군들을 추적을 하면서 이제 장개석 군이 이제 완전히 이제 와해가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스탈린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모택동, 남쪽은 장개석 이런 식으로 중공을 분할시켜서 어떻게든지 싸움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만약에 공산당군이 양자강을 건너서 장개석군을 추격을 하면 분명히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택동군이 양자강을 넘어서 장개석군을 막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장개석군은 끝났다, 그리고 장개석을 버립니다. 우리가 미국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미국은 언제 어느 때 자기네들의 국익에 따라서 행동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스탈린의 조금의 도움도 받지를 않고 중국 대륙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모택동이가. 심지어 항일 전쟁하는 동안 모택동에게는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만 장개석에게는 스탈린이 3억 달러를 넘는 군사원조를 해줍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공산당 군대는 4개월 남짓한 기간에 국민당 정규군 144개 사단과 비정규군 29개 사단을 소탕을 해서 장개석을 대만으로 쫓아내버리고 통일을 합니다. 모택동은 중국혁명 과정에서 스탈린의 반대를 영원히 잊지 못했습니다. 양자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군대 무너뜨려도 미군 개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날 그야말로 중국이 아편전쟁의 침략을 받은 이래 최초로 이제 통일된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스탈린이 그냥 놔두지를 않았던 것이죠. 1949년 말, 그러니까 이제 막 국共내전 말기가 됐을 때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는 우리가 이제 공산 통일을 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가 전략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걸 두고 온건파하고 극진파가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온건파의 대부는 주울레였고 급진파는 유속이었습니다. 주울레의 온건파는 야,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개방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런 주장을 했고, 급진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소련하고의 관계를 강화를 해서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막 지도부가 막 미국하고 손을 잡을 거냐 소련하고 손을 잡을 거냐 막 고민하던 그 와중에 모택동이가 1949년 3월 5일 날 중국 공산당 제7기 이중전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온건 노선을 밝힙니다. 아, 미국,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어, 이런 표시를 보낸 거죠. 이 미국하고의 중국하고의 관계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게 닉슨 독트린으로도 연결이 되고, 닉슨 독트린 시절에 중국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소련을 아주 왕따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을 몰락시킨 다음에 소련이라는 적이 없어지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습니까? 신냉전 시대가 벌어진 거죠.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지금은 미국과 중국하고의 관계가 돼서 미국은 중국 포위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미국이 포위 전략으로 나오는 그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중국은 뭐를 합니까? 파키스탄하고 북한에다가 핵기술하고 돈을 대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저 핵 문제는 신냉전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보고, 그리고 미국의 이 중국 포위 전략, 중국의 그 포위망을 뚫기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에 대한 유화 노선, 운건 노선을 밝히다가 그로부터 한 3개월이 지난 49년 6월 30일 날 모택동이가 최종적으로 우리는 일변도 전략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소련과 손잡고 우리는 미국과 적대를 하겠다 라고 선언한 게 일변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장개석 군대가 이제 남경을 뺏기고, 그리고 이 공산군대가 양자강을 넘어서 장개석 군대를 막 추격을 하니까 이제 중국 군대가 완전히 와해가 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 미국은 중국 장개석을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김일성이가 1941년 3월 달에, 1949년 3월입니다. 가서 우리 남침을 할 테니까 남침을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 된다. 아직까지 미군이 남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너는 통일 꿈도 못 꾼다. 그러니 정신 차려. 그 대신 무기를 줄 테니까 군비를 강화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탈린과 김일성이 딱 그 만남을 한 지 한 달 후인 4월 21일 날 모택동 군대가 양자강을 넘어가지고 장개석 군대를 공격을 해도 미군이 참전을 안 합니다. 그때 미국이 참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뭐 미국만 도움을 안 주고 미국만 참전을 안 하면 까짓거 뭐 남한 군대가 그냥 한 방에 때려눕힐 수가 있으니까.
중국 대륙이 49년 10월 1일 날 공사가 돼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한국도 이 자치장악하면 큰일 날 우려가 있구나. 그러니까 49년 이 무렵에 막 군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38선 부근에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6.25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그런 징조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공이 출범하고 나서 한 2달 후인 49년 12월 16일 날 모택동이 모스크바로 모택동을 불러가지고 이제 신중소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명분은 스탈린 70회 생일 축하를 위해서 부르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중소 동맹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그 협상을 70일 동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에치슨 선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택동이가 우리는 소련 일변도 전략을 하겠다. 그리고 소련으로 가서 신중소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막 협상을 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에치슨 선언을 합니다. 그 에치슨 선언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중공, 너희들 지금 소련하고 협상을 맺고 있는데, 너희들이 소련하고 손을 잡는 것보다 미국하고 손을 잡는 게 너희들 국익에 훨씬 유리해. 만약에 너희들이 미국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미국은 남한하고 대만 정도는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 그래서 미국의 방어선에서 대만하고 한반도를 싹 제외를 하죠. 요거는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 관계는요, 어떻게 하든지 막 적들을 이간을 시켜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편을 어떻게 하든지 곧살려가지고 자기 국익에 더 도움이 되게 하거나 이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냥 모택동이가 얼마나 스탈린한테 당했는지, 이 사람이 1962년 9월 달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스탈린은 중국 혁명의 성공을 저지시키기를 원했다. 그는 내전을 치러서는 안 되며 장개석과 협조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민족은 사라질 것이라고도 얘기했다. 우리는 그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혁명을 해서 성공을 했다. 혁명 승리 이후 스탈린은 중국은 유고가 될 것이고 나는 제2의 티토로 변할 것이라고 의심을 했다. 중소동맹 상호원조조약 체결 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은 조약에 서명하려 하지 않았다. 2달간의 협상 끝에 비로소 서명을 했는데, 스탈린이 나에게 언제 신뢰를 갖기 시작했느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을 도와줬을 때 비로소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얼마나 스탈린한테 많이 당했겠습니까? 1949년 3월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당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공내전에서 양자강을 모택동군이 건너도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김일성이가 이제 전쟁을 막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합니다. 6월 30일 날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남한군에게 무기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에게 넘겨준 것은 소총하고 소총 탄알만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은 뭐 탱크에 뭐 자주포에 비행기에 뭐 최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 국군은 그냥 M1 총하고 카빈 소총 정도로 무장을 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월 3일 주한미군 마지막 부대가 철수한 날 북조선 노동당하고 남조선 노동당을 비밀리에 합당을 해가지고 조선 노동당을 출범을 합니다. 이게 출범시켜놓고 이것을 비밀로 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북쪽과 남쪽을 합쳐서 조국통일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것을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택동의가 성공했으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계속 공산주의자들을 사주해가지고 남한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정신없이 막 만듭니다. 그래서 남한을 흔든 폭동 3종 세트가 46년에 대구폭동, 48년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한 재헌의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제주폭동, 그리고 48년에 여순반란 사건인데, 이 여순반란 사건은 처음에는 막 비극적인 폭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군부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 좌익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숙군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좌익이고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막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몇만 명을 잡아내느냐. 군 전체가 그 당시에 약 9만 5천 명이었는데 9만 5천 명 중에 5% 약 4,500명 정도가 좌익 계열로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숙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아 내가 잡히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탄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간 사람이 전체 군의 5%, 따라서 전체 군병력의 10%가 좌익 계열로 인해서 체포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좌익이 심각했느냐. 초급 장교하고 하사관은 전체 3분의 1이 좌익이었대요. 이때 대대적인 숙군 수사하고 막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군대에 좌익들을 전부 그냥 발본색원을 하는 바람에 그 빈자리를 서북청년단이나 대한청년단 같은 반공의식이 투철한 이 군대가 사람들이 군대로 들어가서 우리 군이 이 이념적으로 아주 튼튼한 군대가 됐기 때문에 6.25에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 군이 와해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정말 영웅적인 전투를 치렀다 하는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이 존 메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으로 바뀐 비극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여순 반란 사건을 겪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급 장교하고 하사관의 3분의 1이 좌익인 상태에서 6.25가 벌어졌다면 아마 우리 군대는 적전에서 다 투항하거나 분열해서 그냥 제풀이 다 무너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6.25를 이야기할 때 6.25 책임론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거론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남노당입니다. 지금까지는 김일성의 남침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남노당도 아주 이 남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좌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좌파 세력이라든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남노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6.25나 해방공간에서 남노당을 믿었던 사람들이
6.25라는 것을 겪으면서 전부 지하로 잠적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반공의식이 다 이제 희미해져 가니까 그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남로당의 영향을 받아서 좌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독보선처럼 여기저기서 뚫고 나오는 현상,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현상이라고 보시면 대차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 박헌영의 책임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처음에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조선 해방에 있어서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인민군대가 쳐들어 내려가서 어쨌든 싹쓸이를 해야 조국이 해방된다라고 봤고, 박헌영이는 남로당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남조선을 접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3월에 김삼룡, 이주화 이런 사람들이 체포돼서 이 남로당 서울 지도부가 와해가 되면서 이제 위기가 처하니까 이 박헌영이가 자기가 훈련을 시킨 게릴라 부대를 대대적으로 남한으로 보내가지고 김문현 부대, 김상호 부대 이런 사람들을 태백산, 오대산 지역으로 막 파견해가지고 막 남한을 막 들쑤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38선 일대를 지키고 있던 우리 군인들의 상당수를 빼내가지고 태백산, 오대산, 지리산 이런 쪽으로 막 분산 배치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군대의 상당수가 일선에 없고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 초반에 막 이렇게 초전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막 밀리고 한 그 이유가 바로 이 박헌영이가 보낸 이 빨산 부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우리 주력부대 상당수가 태백산 지역, 오대산 지역, 지리산 지역 이런 쪽으로 후방으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김일성은 박헌영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박헌영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간첩망을 무시를 하고 자기가 직접 간첩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독자적인 간첩망을 구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성시백이라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성시백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시백은 김일성이가 직접 파견을 해서 김구가 몸담고 있었던 한독당 세력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간첩입니다. 성시백이가 내려와서 뭘 했느냐? 우선 공작 자금으로 신문사를 무려 12개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사 사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작 자금을 가지고 신문사 사장 명함을 들고 재헌의회에 출마한 사람들 뒷돈을 다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재헌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내도록 만듭니다. 이게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이 성시백이고, 이 성시백은 다른 사람이 아닌 김일성이가 직접 내려보낸 간첩이었다. 그리고 성시백은 김구를 공작하는데 가장 앞서서 뛰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성시백이가 군부까지 간첩들을 침투시켜서 군부에 관련된 엄청난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우리가 6.25 초전에 힘 한 번 못 쓰고 기습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에 관련돼 있었던 인물이 성시백입니다.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성시백이가 6.25가 나기 얼마 전에 체포가 돼서 이 친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서울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1950년 6월 27일 날,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새벽 2시에 서울에 인민군 탱크가 들어왔는데 6월 27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악질 골수 빨갱이 간첩 여러 명을 끌어내다가 총살을 시킵니다. 그때 성시배가 총살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어떤 공작을 어떻게 어디까지 했는지가 역사에서 묻혀져 버렸습니다. 바로 6월 27일 날 같은 자리에서 여간첩 김수임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950년 1월달 그 스탈린이 모스크바로 모택동을 불러서 신중소조약을 막 체결하느라고 70일 동안 막 밀고 당기는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이 에치슨 선언이 참 재밌는 내용인데 바로 에치슨 선언은 중국하고 소련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미국이 나서서 어떻게든지 이 친구들을 이간을 시켜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모택동이가 미국의 요청을 거절을 하고 신중소조약을 체결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1950년에 에치슨 선언이 그 함유하고 있었던 그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스탈린과 모택동 사이를 이간을 시켜서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그 전략은 1969년 닉슨 독트린에 이어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키신저가 북경을 가서 그때 미중 정상화를 하죠. 이때로부터 무려 69년이니까 19년 후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실패를 했죠. 에치슨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소련보다는 미국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국의 그 극동 방어선에서 이 대만과 한반도를 제외한 것은 바로 모택동이가 미국이 손과 손잡을 경우에 한국과 대만은 뭐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이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소련과 그 중국을 갈라놓기 작전은 결국 이제 19년 후에 이제 닉슨 독트린으로 꽃을 피우게 되죠. 이제 한번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장개석하고 모택동이가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피 튀기는 국공내전을 펼쳐가지고 서로 막 그야말로 국력을 소진해가지고 완전히 막 초토화되는 상황을 자기는 원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스탈린이 중국을 공산통일을 하고 보니까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 또 신중소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택동이가 이제 간단치 않은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스탈린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산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소련이 유럽에서 어떻게든지 공산화를 조금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선을 유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른 곳은 어디냐? 바로 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6.25가 터지게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김일성이가 남침을 허가해 주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뭐 남침만 하면 뭐 한 3, 4일만 우리가 쳐들어 내려가면 20만 남노당원들이 걸기를 해서 아주 손쉽게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스탈린이 그러냐. 스탈린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김일성이의 남침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도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모택동의 중공도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미국하고 중국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만들면, 이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이 양측이 그야말로 그러기 상태가 될 정도가 되니까 바로 이 전략을 쓰자 하는 것이 스탈린의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스탈린의 그 음모가 밝혀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1992년에 소련이 망하고, 소련이 망한 다음에 소련 공산당 비밀 문서고에 있었던 여러 가지 6.25 남침과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자료들이 하나씩 둘씩 공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북한에다가 빨리 공산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 라는 그 지령 문서도 1993년에 가서야 밝혀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93년 이전까지만 해도 6.25를 연구한 학자들, 그 다음에 해방군관을 연구한 학자들은 도대체 분명히 1946년 2월 8일 날 북조선에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발표되기 이전에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은 2월 8일 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막 토지개혁이 일어나고, 뭐 남녀평등법령, 뭐 국유화법령, 뭐 기타 등등 막 화폐개혁에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막 그야말로 기관차가 달려가듯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게? 분명히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고 추측만 했을 뿐인데, 뭐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못했던 거죠. 1993년에 가서야 소련 공산당 비밀문서고 안에서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 날 북한에다가 빨리 공산 단독 정권을 만들어 라고 지시를 한 그 문건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요 스탈린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임시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1945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슈킨 보고서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 아니 스탈린 동지께서 말이야 45년 9월 21일 날 북한 지역에다가 빨리 그 공산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고 지령을 내리셨는데, 이 새끼들 말이야, 이게 평양에 있는 이 자식들 말이야, 이거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슈킨 너 가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속도가 안 나는 건지 가서 빨리 가서 이 공산 정권 수립하는 거를 저기 다그쳐. 그래가지고 슈킨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이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저건 저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1945년 12월 20 며칠 날 슈킨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 빨리 공산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것을 다그쳐라 라는 이 내용도
1990 몇 년도에 가서 겨우 밝혀졌어요. 이러한 그 소련의 그 비밀 문서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뭐 무슨 이거는 뭐 이승만이가 무슨 분단의 원흉이고 뭐 별로 그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다 떠돌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무죄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공산화를 먼저 한 것은 스탈린이고, 그리고 6.25 남침을 한 것은 스탈린이고 김일성이고 하는 사실이 막 밝혀진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그 공산당들이 6.25 남침을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바로 옐친 대통령 시절에 우리 손에 243점의 비밀문서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소련이 우리에게 넘겨준, 옐친 대통령 시절에 우리에게 넘겨준 그 문서가 전부 번역이 돼서 외교부 사이트에 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제가 지난번에 그 슈티코프 일기 말씀드렸죠? 슈티코프 일기 그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거기다가 아주 원문을, 번역본을 다 띄워놨습니다. 정규제 TV에서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규제 TV에도 보내줬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슈티코프의 일기만 보면 도대체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스탈린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소련의 개 같은 짓을 했는지가 아주 막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요, 김일성 대학을 만들거든요. 소련이 김일성 대학을 만들면서 학생 정원은 몇 명으로 해라, 그 다음에 교수 요원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과는 뭐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를 만들어라, 이러한 김일성 대학 하나를 만드는데도 막 수십 가지 지시를 한 내용들이 거기에 슈티코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 내가 김일성 대학 정원은 몇 명으로 하라고 김일성에게 지시했답니다. 이게. 그러면 김일성은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슈티코프라는 사람이 뭡니까? 스탈린의 그 총애를 받던 그 사람이 북한에다가 공산정권을 수립하라는 그 지령을 받고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을 총체적으로 지휘한 정치 군인입니다. 공산당들은 전투부대가 있고 정치부대가 있습니다. 이 정치부대가 이 군사지휘관들을 감시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소련군 제25군 사령관이 뭐 누군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최고사령관은 슈티코프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진이 아까 저기 있었는데, 우리 역사에서 이 슈티코프라는 이 친구가 북한이 정말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련의 그 판박이 국가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물로 남겨줬으니까 우리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지금 아직도 북한이라는,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좌익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가감없이, 야, 이거 말이야, 이게 정말 1급 사료인데, 바로 그 소련이라는 슈티코프라는 사람이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자기가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 그냥 주세요. 이거 읽으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저거를 읽고도 스티커프 읽기를 읽고도 안 바뀌는 거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6.25를 뭐 이야기한다거나 이 북한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인민군을 만들어서 어떻게 남침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과정은 이 스티커프이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정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이 인민군이 이제 쳐들어 내려오기 전 과정서부터 이 친구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소련군이 이 남침을 해서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중공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그 6.25 전쟁에 그 빠져들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 제가 노트하고 그다음에 그 PPT 파일을 출력을 해서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혹시라도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뭐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최준수 회장님이 그 제가 이 파일을 보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이렇게 받아서 우리 사회에 이런 생각들, 제대로 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퍼날라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